변호사님, 네, 이 장의 주제인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책에도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부동산은 일생에 한 네, 번은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네, 애써 외면하지 말고 확실히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이번 장에서는 본격적인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부동산 잘 사는 법에 대한 6가지 질문 중에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싸게 살 것인가인데요. 그 얼마나 싸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언제 살 것인가와 맞닿아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고유의 가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으면 그게 싼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 인간의 본성이 투자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고유의 가격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언제 살 것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부동산에 관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아파트 가격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사람들이 흔히 선호하는 핵심 지역이라면 특히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클에 따라 단기 등락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량이 팽창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현재 대한민국 세계 1위 저출산 국가입니다. 네네네. 합계 출산율이 0.7 수준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일 것 같아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요가 감소한다는 논리 같은데요. 반대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는 증가하니까 가격은 안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되려 있습니다. 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가 감소하는 건 정해진 미래는 맞고요. 그에 반해서 1인 가구라든지 그 고령 가구가 늘어나서 가구는 여전하니까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구 감소라든지 가구 증가라든지 이 논의 자체가 수요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게 되고 이 공급면을 도외시한 수요만 보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특히 아파트 같은 공급은 국가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돈이 돼야만 짓는 구조인데 이 민간 건설사가 시장 수요 조사를 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그게 맞춰서 공급을 줄일 테니까 네. 결국에는 공급이라는 것도 수요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라든지 가구 증가라는 논의 이면에는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요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책을 보면 매매 가격이랑 또 전세 가격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 관계를 이해하면 부동산 가격 사이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바로 언제 살 것인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은데 사이클에 대해서 네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언제 살 것인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제 책에도 설명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방향성을 보고 결정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거 외에도 사람의 심리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쉽게 가격만 기준으로 사이클을 판단하면 바로 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세 거래라는 특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있고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선후 관계를 보면 사이클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기, 지금은 사람들이 내란, 탄핵 이거에 관심 있지 부동산 가격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매매 가격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거나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잠깐 전세 가격 정체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임차 수요이기 때문에 사실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약간 정체하고 전세 가격이 그 약간씩 오르는 구간이 첫 번째 있고요. 네. 그 구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전세 가격이 더 올라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는 시점이 돼요. 그게 이제 흔히 전세가율이 높다고 표현하는데 그 시점이 이제 상승을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게 조금 더 지나면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시기가 있고 이게 네.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보다 조금 더 가면 매매 가격의 투자 수요가 너무 올리기 때문에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훨씬 높은 단계. 이게 이제 폭등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폭등기가 지나면 다시 폭락을 하는데 그때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런 이제 4가지 정도의 사이클을 고유의 가격 사이클이라고 보는데요. 네. 자세한 건 이제 제 책의 지표와 함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될 텐데 네. 이걸 알아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그 비율을 뜻하는 지표가 전세가율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얼마나 싸게 살 것인가 장에서 언급하기도 했어요. 네. 전세가율을.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 전세가율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라 해도 전세가율은
높은 시기가 있고 낮은 시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낮은 시기는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기 때문에 일종의 폭등기고요. 똑같이 올랐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시기는 아직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비율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매매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후자의 경우가 보통 흔히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집을 사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이 장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하셨는데 한편으로 경제 성장률은 예전만큼 높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제가 성장해야 부동산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가격은 경제 성장률보다는 통화량 증가와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광의 통화를 N2라고 하는데, 이 N2 통화량 증가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비례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진다 해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오르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설령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해서 경제 성장률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풀리는 건 이제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M2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년 주기설, 어떤 사람들은 5년 주기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로 예측하는 것도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숫자로 예측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린 사이클이라는 거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고유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지, 그 흐름이 몇 년도에 온다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의 고유 흐름이 있듯이 부동산 가격에도 사계절과 같은 흐름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게 뭐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10년 후에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런 걸 토대로 전문가를 빙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낚이지 않기를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주기를 설명하면서 이제 하락장에서 깡통 전세나 역전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많이들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네네. 무엇이고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궁금한데 변호사님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책 영상이 아니라 네. 법률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는 보통 이제 가격이 폭락할 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22년, 2023년. 그래서 이 깡통 전세, 역전세 때문에 전세 사기범도 일어나고 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정리돼가는 추세거든요. 어쨌든 부동산의 고유의 가격 사이클 중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폭락할 때, 심지어 전세가가 더 많이 폭락할 때 이 깡통 전세, 역전세가 일어나는데, 깡통 전세라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집을 팔아도 보증을 못 받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거나 아니면은 그 매매가에서 담보대출, 선순위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 전세금보다 더 낮아서 네. 집을 경매로 낙찰을 돌려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한마디로 깡통이 됐다. 네.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깡통이 돼버렸다. 이런 뜻이고요. 역전세는 전세금과 전세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전세가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자연스럽게 오르기 마련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받아서 기존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전세가 일어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전액 못 돌려줌으로써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깡통 전세라는 거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과 관련이 있고, 역전세라는 거는 기존 전세금과 신규 전세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도 책에 네네.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울 수도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그 2명 중에 1명은 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하면 2,500만이 살거든요. 우리나라에 2명 중에 1명이 서울 수도권에 살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수요가 워낙 풍부하기도 하고 지방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외진 투자 비율이라고 하는데 외진 투자 비율도 높아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애초에 실거주 수요도 많고 투자 수요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투자 수요가 많다는 것 때문에 매매 가격의 변동성이 좀 큰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뭐 부산이나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지방 광역시는 외진 투자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자체의 캐퍼로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아서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매매 가격이 조금 안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에 반해 전세 가격은 서울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둘 다 실수요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하기는 한데요. 비율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좀 낮고
그리고 지방의 경우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반짝 급등을 했습니다. 드디어 대세 상승장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바로 다시 하락을 네. 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건가요? 거래량이라는 건 이제 수요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수요가 몰릴 때는 거래량이 많고 수요가 없을 때는 거래량이 적거든요. 근데 그 수요라는 게 두 가지죠.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내란 탄핵됐다고 하지만 살 곳은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회 경제나 상황에 따라서 투자 수요는 위축될 때도 있고 풀릴 때도 있는데 지금같이 조금 다른 이슈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는 네. 투자 수요가 없는 시기죠. 그래서 투자 수요는 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그 올해 여름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던 거는 투자 수요가 몰렸다고 보긴 힘들고요. 실수요가 일시적으로 잠깐 몰렸는데 그건 대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이제 풀어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내집 마련할 수 있게 저리로 대출을 잠깐 늘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조금 는 면이 있어서 거래량이 늘었고요. 그게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됨으로써 거래량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그 거래량이 반짝 늘었던 건 일시적인 대출과 연관되어 있었을 뿐이지 본격적인 투자 수요가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시 상승으로 보긴 어렵다. 이런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사이클을 이제 책에 잘 네. 담아주셨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부동산 상승장이나 뭐 하락장에 나타나는 신호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책에서는 주로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주기를 분석했던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격을 알아보는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는 지표 중에 청약 경쟁률이 있고요. 이게 인기 있는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그리고 인기가 없는 지역까지 높으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 있는 시기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정말 인기 있는 지역인데도 청약 경쟁률이 낮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파악하는 지표가 대표적인 게 청약 경쟁률이 있고요. 그 경매 낙찰가율도 보는데 경매는 사실 투자 전문가들이 진입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경매 낙찰가율이 높다는 거는 그 매매 시장이 6개월 정도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높다는 거는 6개월 후에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요. 낙찰가율이 낮다는 거는 6개월 후에 그 매매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이거에 이제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도 보는데요. 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걸 원하지 오르거나 내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완만히 오르면서 안정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면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어렵다는 뜻이고 규제가 세다는 거는 폭등기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지표가 되니까요. 정부 정책을 부동산 그 시장의 가늠자로 보는 것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